여러분은 거절을 잘하는 편인가요? 나이가 들수록 가족이나 친구에게 거절하기 어려운 부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받아주다 보면 내가 도와줬던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무리한 부탁도 들어주고 돈도 빌려주다 보면 어느 순간 나만 호구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처럼 거절을 잘하는 것도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배워야 하는 삶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똑똑한 사람이 단칼에 거절하는 방법 7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상 아래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너무 시간을 끌지 마라. 도움을 청했는데 상대방이 시간을 끌면 우리는 그가 별로 도와줄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금세 알아차리게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지원 작전이 별로 티가 나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 그러나 상대는 이를 눈치채고 오히려 더 화를 낼 수 있다. 그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솔직히 도와주기 어렵다는 말을 듣는 게 편할 것이다. 누구나 도와달라는 말을 들으면 대답을 늦추고 싶은 충동에 빠진다. 사실 도움을 줄 시간이나 에너지에 여력이 없을 뿐더러 결국엔 부탁을 거절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그런데도 부탁한 사람에게 직접적인 대답을 피하고 애둘러서 말하며 꼭 해야 할 말을 미룬다. 가령 우리는 이런 식으로 답한다. 시간이 나면 생각해 볼게요. 이런 식의 대답은 상대의 요청을 반드시 거절해야 하지만 그의 요청을 가볍게 여긴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다. 이쯤 되면 내가 거절하려는 걸 알겠지 하고 어물쩍 넘기려는 의도도 있다. 어떤 경우엔 두려움 때문에 일단 억지로 승낙하기도 한다. 부탁을 거절하면 상대와 갈등을 겪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다. 이럴 때도 그로 인한 파급 효과를 최대한 줄이고 싶은 마음에서 시간을 질질 끌게 된다. 그러니 부탁을 받았을 때 거절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면 절대 시간을 끌지 말고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거절을 하자. 진실하고 직설적인 거절은 상대에 대한 존중을 의미한다. 이 방법은 상대의 부탁이 먹구름처럼 당신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걱정하도록 만드는 비극을 막아줄 것이다. 두 번째, 두려움을 벗어 던져라. 예스맨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사람의 감정이 나의 책임이라고 느낀다는 것이다. 부탁을 거절하면 상대방이 실망하고 화를 내지 않을까 걱정한다. 바로 이런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일보다 다른 사람의 일을 우선시한다. 이런 경향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주위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기를 절실히 바라며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 때로는 남의 부탁을 들어주는 일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믿기도 한다. 게다가 예스맨은 유달리 자존감이 낮아서 다른 사람의 행복이 자신의 행복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거절해야 할 상황에도 일단 승낙부터 하고 보는 게 예스맨에게는 바른 선택이라고 여겨진다. 잠시라도 소외감이나 불행하다는 감정에 사로잡히기 싫기 때문이다. 따라서 죄책감 없이 당당하게 거절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에 책임을 느껴서 그 사람의 부정적인 반응이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상대가 자신의 분노와 실망감의 원인 제공자가 마치 당신인 것처럼 여길지라도 절대 사실이 아니다. 당신은 그들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을 뿐더러 그게 당신의 소관도 아니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라. 상대가 나의 거절로 인해 힘든 하루를 보낼 수도 있고 당신의 거절이 그의 분노나 극도의 스트레스를 촉발할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거절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의도적으로 아프게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는 점이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법이다. 당신이 정중하고 솔직한 태도로 거절했는데도 상대가 적대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그냥 무시하고 마음에서 지워버려라.
그가 느낀 부정적인 감정과 그로 인한 적대적인 태도는 그의 내면에서 솟아난 그 사람의 것이다. 세 번째, 결코 거짓말로 거절하지 마라. 누군가의 부탁을 들으면 거짓말로 둘러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 특히 당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부탁받았을 때, 당신은 지금의 형편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너무 솔직하게 말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거나 화를 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어 서둘러 거짓말을 둘러댄다. 예를 들어 병원에 예약을 해둬서 공항까지 데려다 줄 수 없어요라고 말한다. 사실은 병원에 갈 계획이 전혀 없다. 이런 변명은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려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런 표현이 작은 거짓말에 불과하므로 이 거짓말로 상처를 입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스스로를 위로한다. 이보다 더 심한 거짓말은 많이 있으니까 말이다. 그러나 거짓말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피해가 없는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계속하다 보면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갉아먹게 된다. 여기에 더해서 자기 합리화를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게 만들기도 한다. 단순히 공항까지 운전하기가 싫은 게 진짜 이유라고 치자. 자동차가 필요할 때마다 데려다 달라고 부탁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는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것이다. 이때 당신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지 생각해보자. 고속도로 체증이 싫어서 공항까지 데려다 주기 싫어요. 이번 주는 너무 힘들어서 오늘은 쉬려고 했어요. 언뜻 보기에는 이런 식의 대응이 무례한 것 같지만 직설적인 반응은 오히려 상대에 대한 존중심을 보여준다. 상대를 존중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대답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런 표현은 자신의 권위를 위해 스스로를 훈련하게 돕는다. 이 핑계 저 핑계 둘러대며 도와줄 수 없다고 하면서 내심 미안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결정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기르게 한다. 거짓말은 남에게도 좋지 않고 무엇보다 나에게 좋지 않다. 네 번째, 자신의 한계를 설명하라. 나의 한계를 설명하는 전략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절법이다. 이 방법은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부탁을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을 연출한다는 점에서 아주 특별하다. 어떻게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을지 알아보자.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의 대부분을 소모해야 하는 업무가 산적해 있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이 업무를 마치는데 얼마나 시간이 필요한지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런데 친구가 찾아와 이사를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이사를 도와주겠다고 승낙하면 적어도 5시간은 걸릴 것이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으니 그렇게 시간을 쏟을 수는 없다. 따라서 친구의 부탁을 반드시 거절해야 하는 상황이다. 거절하기 위해 간단하게 이렇게 말한다. 이사를 도와줄 시간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 친구는 분명 당신과 협상하려 든다. 그러지 말고 1시간이면 돼. 1시간은 낼 수 있잖아. 그러면 당신은 당연히 이렇게 대답한다. 1시간이라고? 적어도 5시간은 걸릴 거야. 그 순간 친구는 반박한다. 1시간만 도와주고 돌아가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친구와 계속 말을 주고받으면 끝도 없는 논쟁이 벌어지고 결국 상대는 서운함을 느끼게 되어 둘 사이에 갈등만 쌓인다. 반면에 친구에게 나의 일정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왜 도와줄 시간이 없는지 설명하면 협상 과정 자체를 없앨 수 있다. 다른 날이면 정말 도와주고 싶어. 그런데 오늘은 어쩔 수 없어. 나는 오늘 오후 5시까지는 이 일을 반드시 끝내야만 해. 그 뒤로 중요한 미팅도 2개나 있어. 오늘은 정말로 이사를 도와줄 시간이 없어. 이 방법을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실제로 그날이 바쁜 날이어야 한다. 일부러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다. 도저히 도울 수 없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당신에게 할 일이 쌓여 있다는 사실을 상대에게 알려주자.
그러면 도움을 청한 사람은 거절을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로 당신이 도와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된다. 누구나 쓸 수 있는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5번째, 거절해도 예의를 지켜라. 도움을 청하는 쪽에서 계속 무례하고 고압적으로 나오면 나 또한 예의를 지키며 대하기가 어려워진다. 내가 마치 도움 요청을 받으면 자동 판매기처럼 응할 거라고 생각하는 태도의 반감이 생기고 그러면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상대방과 똑같이 행동하고 싶은 충동을 참기가 힘들어진다. 그러나 이런 충동을 억제해야 한다. 예의에 어긋나는 반응을 보이면 상대방은 자신의 태도와는 관계없이 당신을 무례한 인간으로 낙인 찍고 온갖 악소문을 퍼뜨리고 다닐 것이다. 그러면 인간관계에 오점이 생기는 등 생각지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거절을 할 때는 강하면서도 동시에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 강하게 대응하는 태도는 자신의 결정에 핑계나 거짓이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고, 예의 바른 태도는 상대를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은 나의 거절에 적대적인 반응을 할 수 없게 된다. 정중한 태도는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상대가 정중하게 나오는데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함부로 분노를 폭발키는 사람은 요주의 인물이 된다. 예의 바르지만 단호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보이면 남들이 흠잡기가 어렵다. 가령 당신이 이렇게 말한다고 치자. 날 믿고 도움을 청해준 건 고마워. 그런데 내일까지는 밀린 업무 때문에 내가 너무 바빠. 나중에 다시 의논해 줄래? 이렇게 대응하면 상대방은 틈새를 찾을 수 없게 된다. 더구나 믿어줘서 고맙다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는 반응도 할 수 없다. 나중에 여유가 생겼을 때 다시 물어봐 달라고 하면서 당신에게 도와주고 싶은 의사가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은 성의 표시를 한 것으로 이 또한 상대를 배려한 것이다. 도움 요청을 거절할 때는 이렇게 예의를 지키면서 강하게 주장하는 방법을 함께 사용하자. 예의 바른 태도는 당신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에게 애정과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준다. 그 결과 상대는 당신의 거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6번째, 거절할 때 죄책감을 버려라. 누군가에게 안 된다 말하고 나서 한동안 죄책감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절대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다. 부탁한 사람에게 나쁜 짓을 했거나 해를 입혀서도 아니다. 죄책감은 학습된 반응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신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된 반응이다.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안 돼, 라는 말을 얼마나 쉽게 했는지 기억나는가? 어릴 적 우리는 그런 말을 할 때 타인의 감정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고 예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하기 싫으면 그냥 하기 싫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애둘러 말하거나 변명거리를 찾으려고 애쓰지 않았다. 시간을 몇 년 앞당겨 초등학생 시절로 돌아가 보자. 이때 당신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처럼 권위 있는 사람들이 노라는 말을 듣기 싫어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이 말이 불러오는 피드백을 받기 시작한다. 그로 인한 부정적인 파장들이 본격적으로 머릿속에 주입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면 그들은 내심 실망을 하거나 심한 경우 화를 내지 않을까? 물론이다. 하지만 기억하자. 당신은 다른 사람의 반응을 통제할 수 없다. 그러니 당신은 침착하게 진실한 태도로 거절을 하면 된다. 부탁하는 사람을 달래는 일은 당신이 할 일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자. 다른 사람의 일을 자신의 일보다 우선적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 당신은 서로의 이익과 해야 할 일이 다르다는 점을 알고 그 일을 제한된 시간 내에 합리적으로 관리하면 된다.
7번째, 변명하고 싶은 마음을 참아라.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놓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간다. 예를 들어 당신이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어 친구의 부탁을 거절해야 한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얼굴을 맞대고 정중하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거절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상대방이 퇴짜를 놓는다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에 서둘러 변명을 한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자동차를 수리 맡겨서 공항까지 데려다 줄 수 없어. 허리를 다쳐서 내일 이사를 도와줄 수 없어. 아이들이랑 영화를 보러 가기로 해서 일을 도와줄 수 없어. 이런 변명은 부탁하는 사람을 속이는 것이다. 아마도 자동차는 멀쩡하고 허리는 하나도 안 아프고 아이들은 당신이 영화관에 데려가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거절을 정당화하려고 변명거리를 만들어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상대방이 모를 것 같지만 당신의 표정만 봐도 궁색한 변명을 남발하고 있다는 사실은 티가 나기 마련이다. 변명을 하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낀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거짓말이 들통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생각만큼 거짓말을 잘 숨기지 못한다. 결국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나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오명을 덮어쓸 수 있다. 둘째, 변명하면 협상의 여지를 주어 결국 당신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게 된다. 예를 들어 오늘 오후에 도움을 청하는 이웃에게 아이들과 영화관에 가기로 했다고. 변명하며 거절하면 이웃은 그럼 내일 도와줄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다. 상대방은 어떻게 해서든지 도움을 받고 싶어서 매의 눈으로 당신의 허점을 노리고 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공항까지 데려다 줄 수 없다고 하면 다음에 자동차가 멀쩡할 때 다시 도움의 손길을 구할지 모른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 것이다. 변명을 남발하면 다음 기회에 다시 노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지고 빠져나갈 구멍이 점점 사라지게 된다. 그렇다는 것은 거절하면서 변명하지 않는 게 더 나은 방법이라는 얘기다. 책 곁에 두고 방송 이어갑니다. 마지막, 착한 어른이 되지 마라.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거절을 당해도 끈질기게 부탁하고 승낙을 강요하기 위해 당신의 감정을 조종하거나 대놓고 협박한다. 이번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앞으로 업무 진행에 어려움이 클 거야. 우리는 한 팀인데 서로 돕고 지내야지 않겠어? 이럴 경우 타인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자. 당신이 거절한 후에도 상대방이 끈질기게 부탁을 한다면 그건 당신이 무례한 것이 아니라 그가 지나치게 강압적인 사람 것이다. 당신이 잠깐이라도 머뭇거리면 그 틈새를 노리며 더 끈질기게 요구하는 사람도 있다.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걸 알아채고 어떻게든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다. 일단 거절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그 결정을 단호하고 확고하게 밀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 합당한 이유로 분명하게 거절한다면 그도 자신의 강요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상대방이 당신의 이런 태도에 놀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반응은 당신의 결정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태도가 아니다. 그건 단순히 그의 반응일 뿐으로 당신은 이런 반응을 통제할 수가 없다. 그가 당신의 거절에 실망한다면 그건 어디까지나 그 사람의 감정일 뿐이라는 얘기다. 거절을 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죄책감이나 미안함을 느낀다면 예스맨의 덫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일의 우선순위를 자신에게 맞춰놓은 사람에게 상대방의 감정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거절할 때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면 좋은 점이 하나 더 있다. 일관성 있게 계속 이런 태도로 거절하면 주위 사람들이 조종을 하거나 겁을 주거나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당신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점차 깨닫게 된다. 주위 사람들이 당신을 무조건 예스를 남발하는
착한 어른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거절 전략은 성공한 것이다.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는 4가지 방법. 친구의 기대치를 맞추지 못하게 되면 그와의 사이가 틀어질 수 있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친밀감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고, 앞으로 친구와 이야기할 때 팽팽한 긴장감이 생길 수 있으며, 심지어 금방이라도 싸울 것처럼 대화하게 될지도 모른다. 어떻게 하면 친구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부탁을 거절할 수 있을까? 우정에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친구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겠다. 첫째, 자기의 일과 관심사를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은 온전히 자신의 책임이라는 점을 깨닫자. 아무도 당신만큼 당신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다. 한 가지 일을 승낙해서 시간을 할애하면 다른 일은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자. 좋은 친구라면 당신의 일보다 자기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달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둘째, 친구에게 거절하지 못해 좌절감을 느끼게 될 때까지 참지 말고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부탁을 들어주지 말자. 그렇게 되면 친구가 당신의 도움을 당연시한다는 생각에 씁쓸한 기분이 들고 화가 나며 결국 싫다고 외치면서 폭발하게 된다. 셋째, 당신이 거절하는 말을 듣고 친구가 실망하고 화를 내도 그건 어디까지나 그의 감정일 뿐이라는 걸 기억하자.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아하게 거절했다면 당신은 최선을 다했다. 넷째, 분명한 선을 긋자. 당신이 거절할 때 좋지 않게 반응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와 솔직하게 대화를 나눠보자. 당신의 기분이 어떤지, 어떤 제약이 있는지, 개인적인 신념이 무엇인지 소상히 말하라. 그리고 당당하게 자신이 맡은 업무량과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요구를 우선시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자. 진정한 친구라면 당신의 상황을 이해할 테고 당신이 그은 경계선을 존중할 것이다. 다음에 도움이 필요하면 다시 물어봐 달라고 하고 그때도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타당한 이유로 거절하도록 하자. 물론 당신이 거절하는 이유는 친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배우자의 부탁을 거절하는 한 가지 방법. 사적인 영역을 인정하라. 배우자나 연인의 부탁을 항상 들어주게 되면 거절하기란 마치 까치발로 지뢰밭을 걷는 것과 비슷해진다. 거절하면 갈등이 생길 것이고 당신과 파트너가 그런 상황을 용인하지 않는다면 상황은 빠르게 나빠질 것이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승낙은 상대를 사랑하고 신뢰하며 받아들인다는 표현이라고 배웠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상대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가? 지금까지 이 책을 읽은 독자라면 답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때로는 파트너에게 거절하는 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는 둘의 관계에도 도움이 된다. 그 이유를 보자. 친구와의 관계든 동료와의 관계든 또는 친척과의 관계든 건강한 인간관계의 전제 조건은 명확한 경계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기만의 울타리를 만들어 상대가 어떤 경우에도 함부로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태도 말이다. 이렇게 배우자나 연인과 관계에서 사적인 영역은 의미가 크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상대방을 고유의 감정과 열정과 관심사를 가진 독립된 인격체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적인 영역을 존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더 쉽다. 그래서 한쪽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상대의 죄책감을 이용하거나 조종하지 않게 된다. 파트너와 사적인 영역을 구분할 때 자신의 개인적 성향, 의견, 희망을 더 용이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당신이 신념에 따라 행동하면서 이사적인 영역을 지켜나가면 당신은 배우자로부터 존중을 받게 된다. 이때의 존중은 정서적으로 괴롭히거나 조종하고 싶은 충동을 줄인다. 또한 당신이 상대의 부탁이나 제안을 거절할 경우
그는 당신의 부정적인 반응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게 된다. 당신의 결정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자동차에 별 관심이 없다면 이런 생각을 강조할 수 있도록 사적인 영역을 설정하라. 배우자가 자동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며 살펴봐달라고 부탁할 때 당신은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카센터에 수리를 맡기자. 대신 카센터에는 내가 맡길게. 당신은 시끌벅적한 콘서트에 가는 걸 싫어한다. 귀도 아프고 안전도 걱정된다. 그런 와중에 연인이 헤비메탈 콘서트에 같이 가자고 제안할 경우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 같이 가자고 해서 고맙지만 역시 나는 가지 않는 게 좋겠어. 나는 그런 콘서트를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사적인 영역을 설정하고 그것을 고수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배우자와의 연결고리인 상호존중감 위에서 거절이 행해지기 때문에 반발이나 죄책감 없이 받아들여진다. 사랑하는 사람들일수록 서로를 존중하라는 말은 서로의 사적인 영역을 인정하는 일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말자. 친척의 부탁을 거절하는 한 가지 방법. 친척은 상대하기 힘든 협상가들이다. 당신의 시간이든 노동력이든 돈이든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그들은 당신이 끝내 부탁을 들어줄 때까지 집요하게 요구한다. 한 핏줄이라는 명목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된다. 그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신의 감정을 조종하려 들고 함부로 괴롭히는 걸 마다하지 않는다. 그들은 당신이 하던 일을 당장 멈추고 당연히 자기들을 도와줄 것으로 기대하고 도움을 요구하니 면전에서 그럴 수 없다고 말하기가 더 거북할 수밖에 없다. 친척들의 이런 기대감은 수년간의 훈련에서 나온다. 절대로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촌이나 고모, 삼촌을 생각해보자. 아무리 거절해도 그들은 끈질기게 부탁한다. 그러다가 화를 내며 자기들이 처한 어려움이 당신의 잘못이라도 되는 양죄책감을 느끼게 한다. 그런 친척에게 어쩔 수 없이 항복한 적이 있었는지 생각해보자.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결국엔 끈질긴 설득에 지쳐 두 손을 들고 말았는가? 친척이 부탁할 때마다 항상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가? 만일 그렇다면 친척이 당신을 귀찮게 하는 것은 결국 당신이 그렇게 만든 일임을 인정해야 한다. 친척은 끈질기게 매달리면 당신이 결국 항복하리라는 걸 경험을 통해 깨달았을 것이다. 또한 당신이 거절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끼게 해서 결국 항복을 받아내는 방법도 꿰뚫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새로운 기대치를 세우는 것이다. 그들이 인정할 만한 경계선을 반드시 그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도와줄 의사가 있는 일은 무엇이고 그렇지 않은 일은 무엇인지 원칙을 만드는 일이다. 처음엔 그들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다. 심할 경우 적대감까지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이 일관성 있게 행동한다면 자기들의 기대와는 달리 당신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는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태도로 일관한 덕분에 얻는 소득이다. 곁에 두고의 짧은 생각. 어느 책에서 감명 깊게 읽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절은 상대의 부탁을 거절하는 거지 상대를 거절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합니다. 상대를 거절하는 마음이 들면 어떤 부탁도 다 거절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상대의 다양한 부탁 중에 이 부탁은 거절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살면 조금 더 당당하게 거절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거절은 단순히 상대방의 부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시간을 존중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의무와 책임을 안게 되는데
그 안에서 나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확실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어찌 보면 거절은 나를 위한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껏 남을 위한 인생을 사시면서 거절을 못하셨다면 오늘부터는 작은 거절을 연습하시는 건 어떨까요? 보험 권유 거절하기, 마트 전단지 안 받기를 도전해보세요. 나로 살아가는 구독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에노라고 말하는 기술을 읽고